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젠슨황 이야기해 보려고요. 젠슨황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가잖아요. 엔비디아 혁명을 이뤘고, 뭐 돈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어쨌든 AI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수영장 물가에 서 있는 8살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라이터 기름을 부어버리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듭니다. 우와, 예쁘다. 불.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이날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 아이는 이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참 잘 뛰었구나. 엄청. 과감한 아들과 비범한 어머니,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 겸 CEO인 젠슨 황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8살 때요? 네. 아니,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그렇죠. 엄청 혼냈을 것 같던데 안 혼내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한 곳에 서슴없이 뛰어드는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좋게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하면 어디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평가해 봐 주시죠. 이 책 번역하셨죠, 직접? 네. 젠슨황 레볼루션. 젠슨 황 레볼루션이라는 2주 뒤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2주 전에 나온 거죠. 2주 전에 나와서 네. 따끈따끈하다고 해주십시오. 네, 대만에서 나온 회이다 황ren슌. 황ren슌이 이제 젠슨 황의 중국어 이름이고 그 발음인데,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읽어서 황인훈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황인훈이에요? 네, 황인훈이죠. 황인훈 사장님에 대한 책의 번역판입니다. 대만 원서의 부제를 보면은 지금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대만 원서의 표지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인공지능 칩의 징기스칸이라는, 진짜 황인훈이네, 한자로. 네, 그래서 가운데 써 있는 게 인공지능 칩의 징기스칸 이렇게 써 있어요. 적성길사, 이게 징기스칸. 적이 그 의라는 뜻이죠. 아, 인공지능 칩의 성길사한이 이제 그 징기스칸이라는 뜻인데, 가죽 자켓, 오늘 저도 뭐 방송을 위해서 가죽 자켓 입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너무 저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근에서 산 가죽 자켓이지만 그리고 하얀 백발, 뭐 이런 이미지가 요즘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주가를 보면요, 48달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6월 달에 135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었죠. 네. 근데 이제 이후 조금 내려가면서 한 100달러 선을 내주고 9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열흘 만에 다시 13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 어제 138달러,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에 잠깐 표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현재 2위인데요. 애플에 이어서 2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개의 기업이 지금 한 계속 1, 2, 3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1994년 4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30년 됐네요. 좀 넘었죠. 네. 근데 단 한 명의 CEO밖에 없었습니다. 아, 바로 젠슨 황입니다. 황인훈 사장. 한 그런데 이 황 사장님에 대한 책이 잘 없어요. 분. 영어 책도 뭐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뭐 엄청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책은 없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 황인훈 사장님, 젠슨 황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게 올해 초였습니다. 대만의 우중시엔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대만의 경영학 박사이고 기업 근무 경험이 뭐 꽤 풍부한 편이고, 경영 관련 책을 한 100권 정도 집필을 했다고 해요. 네. 워낙에 다작이다 보니까 대만의 피터 드러커 뭐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보고 있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출판사에서 저랑 이제 신호가 맞은 거죠. 이 책을 발견했는데 번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젠슨 황을 다룬 첫 번째 책이 됐는데, 아주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젠슨황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좀 필요한데, 그 일론 머스크도 옛날 사람처럼 묘사가 돼 있던데, 일론 머스크는 2010년대 기업인, 스티브 잡스는 2000년대 기업인, 그리고 지금 2020년대 기업인은 세계 최고의 기업 운영하고 있는 젠슨황. 이 책을 이제 꿰고 있는 어떤 그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작가가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젠슨 황도 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만 출신의 세계적 기업인이 등장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흥분도 있고 그러네. 애정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급 기업가, phenomenal하다고 하죠 영어로. 네네. 아주 현상급 기업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세 명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대만의 젠슨 왕.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국뽕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인도계 사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막 인도가 이제 뭐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좀 인정하시죠.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젠슨 왕한테. 근데 이제 이 현상급 기업가라는 표현은 이제 그 이 작가가 처음 우중시엔이라는 작가가 처음 쓰는 거지만 사실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네. 젠슨 황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20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서 온라인으로 대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룬 이 인류에 대한 공헌은 아이폰이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꿨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젠슨 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좋게 평가를 했는데 우중시엔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세 명을 딱 묶으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 뭐 제프 베조스, 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빠져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잠깐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소개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젠슨 황이 그러면 왜 그렇게 특별하냐? 네네네.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좀 꼽아봤는데요. 이 책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만 보자면은 첫 번째는 젠슨 황이 줄곧 현역의 최고 경영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명의 CEO밖에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993년 4월 때부터 이제 계속 CEO로 있었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기업 역사상 최장기간 CEO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뭐 미국 기업들 잘 보면은 계속 이제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자라고 해도 어떤 이사회 의장이나 이렇게 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젠슨 황은 나는 CEO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해 가지고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에서 또 일을 하다가 피곤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잔다. 이 일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젠슨 황이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은퇴를 갖다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예고해놨죠. 그랬다가 이제 그걸 번복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젠슨 황은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 한 30년 CEO로 일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 더 할 거고 그러면 이제 64년생인데 63년생인가 4년생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예순이고 30년 더 하면 90살이 되죠. 90인데요? 30년 더 하면 90살이 되죠. 90살이 되고 90살이 되면은 내가 AI가 돼서 계속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요. 나를 AI로 완전히 젠슨 황 AI 만들어서 AI 만들어서 내가 계속 할 거다. 절대 은퇴 생각도 없는 현역의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벌레고 워커홀릭 같은 인상인데 그런 면에서 또 특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그게 첫 번째 네.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사실 우리 방송에서 지난 7월달에 최승병 박사님이 이 엔비디아의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아주 심도 있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테크노믹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물론 제작진이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만 GPGPU 범용 GPU죠. 제너럴 퍼포스 GPU와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HBM 이제 그 하이닉스의 기술이 들어간 그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요 세 가지가 엔비디아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AI를 선택해서 집중한 그런 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약간 인사이트가 뭐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 굉장히 겸손이긴 한데 사실 엔비디아가 AI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젠슨 왕이 이 주도했던 선택과 집중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젠슨 왕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특별한 인재와 회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필요한 일에 집중한다. 다른 회사가 이미 잘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직 우리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믿으면 큰 기업도 대단할 게 없다. 라면서 어쨌든 그 뭐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젠슨 왕은 반복해서 취하고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빼어난 경영자였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역에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리더십 스타일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사실 뒷부분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 HR 인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 눈여겨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젠슨 왕이 보고서를 안 받는다고 해요. 회사 안에서요? 네. 그럼 어떻게 보고서를 일을 받지 하죠? 않고 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관리자들한테 메일로 자기한테 매일매일 메일을 보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일 5가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 5가지를 써서 내라. 그럼 이제 젠슨 왕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말로는 하루에 한 100권씩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고서는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보고돼서 올라오는 동안에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작성자의 관점이 개입되면서 약간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슨 왕이 무슨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속에 있는 그럼 이제 굉장히 고위 관리자일겠죠. 고위 관리자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드백을 보냅니다. 그걸 본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팀워크를 하는 분이네요. 팀워크이고 속도가 빠른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통은 팀별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팀별로 회의할 때 젠슨 왕은 그냥 간대요. 가서 뭐 말단 신입사원 뭐 이제 참석하는 그런 회의를 하더라도 가서 경청하고 그런 회의에서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뭐 얘기를 못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신입사원 말단 직원들도 전부 다 자료 접근권이 주어지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젠슨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 업무 영역 그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있으면은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언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그거는 네가 더 잘 알겠지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만 이제 그 사람 말고 관리자가 뭔가 잘못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네요. 많이 듣고 많이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도 지시를 하지 않는 코칭 스타일이다. 넌 디렉티브 코칭의 형태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보통 그 반대인데 사장님들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까지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하시고 지시의 결과를 또 잘 안 챙기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그게 또 필요하다고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뭐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젠슨 왕의 스타일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선이 굵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크게 가는 거죠. 그럼 그 세 번째는 자유로운 소통인가요? 아니면 빠른 결정인가요? 리더십 스타일로 보는 게 어떨까? 좀 격식을 벗어난 리더십 형태 이런 것을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항상 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격식을 벗어난 리더십을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젠슨 왕의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동력이 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생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 12시 5분까지 진행할 건데요. 젠슨 왕 아까 어린 시절 이야기 해주셔서 수영장에 뛰어든 거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1963년 2월 17일생이고요. 대만의 타이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만의 도시들 보면은 맨 꼭대기에 대만 타이베이가 있죠. 베이가 북자고요. 그 중간쯤 내려오면 타이중이 있습니다. 중간 중자고
그 밑에 타이난이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우리말로 읽으면 대남인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그 대남시는 아닌 것 같고 타이난이고 더 내려가면 까오시옹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캐리어라는 미국 물류회사에 다니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다음에 한 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967년 태국에 근무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 그 수영장 일화가 태국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근데 이제 1970년대 태국에서 그 농민혁명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민주화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학생들, 농민들 결합해서 진행됐던 그런 민주화운동이었는데 그런 좀 사회 혼란을 보면서 그리고 당시에 이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있었던 정세 불안 그것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애들 여기서 키워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미국의 미국 기업이니까 직원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아 미국 이런 곳이구나 아메리칸 드림 고고 해가지고 애들을 보냅니다. 1972년에 애들을 그 형제를 이제 둘을 보내서 미국 켄터키에 있는 친척 집에 맡겼어요. 근데 이제 그 친척도 사실 뭐 그 당시에 중국에서 대만에서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결국 그냥 기숙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기숙학교 하면 우리 뭐 되게 의리의리한 그런 기숙학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학교는 중저소득층이나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인지 알겠죠. 실제로 젠슨왕의 룸메이트는 17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젠슨왕이 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해가지고 뭐 기숙사비를 조금 부담을 하고 또 체육관에서 또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 또 잘 쳐가지고 막 저 지역 대회에서 상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간 지 한 2년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국 오리건으로 오면서 가족들이 재상봉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는 계속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은 이 젠슨왕은 대만 미국 교포인 거죠. 그래서 중국어 집에서는 이제 대만말 중국어가 아니라 그 민남어라고 하는 대만말을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능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대만 학교 교육은 중국어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본토와 같은 그 중국어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어도 조금 하는데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대만에서 이런저런 행사에서 젠슨왕이 연설을 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내가 중국어로 하고 싶은데 민남어로 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중국어로 하고 싶은데도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할게요. 가만 민남어하고 광동어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광동어는 중국 남쪽에서 그렇습니다. 온 거고 중국 이제 베이징어가 그 만다린이라고 부르는 거 본토 중국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크게 보면은 중국의 한 뭐 5대 방언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민남어는 조금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건 아닌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만에서 연설할 때 홈그라운드잖아요. 영어로 막 연설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대만 말을 몇 마디 섞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제주 방언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완전히 외국어 같은 거? 제주 방언 정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듣고 보니까 개천용이네요. 완전 개천이네요. 어린 시절이. 이 지금의 화려한 이 엔비디아 CEO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맞습니다. 그러네요. 대학은 미국에서 다닌 거죠? 맞습니다. 대학은 이제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바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취직을 했는데 AMD 반도체 회사죠. AMD에서 잠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사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이제 결혼도 했었고, 그 다음에 LSI 로직이라는 또 다른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거기에서도 한 뭐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대학원을 가서 석사 학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학원 과정 마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원 졸업하고 그럼 창업.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텐데 당시에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일하던 2명을 어떻게 이제 동업자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셋이서 창업을 했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그게 일하다가 대학원을 갔다면 그 MBA 같은 프로페셔널 과정이었나요? 그건 아니고 전자공학과 대학원을 그냥 석사를 한 거군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셋이서 같이. 근데 이제 의기투합했을 때 뭐 그것도 뭐 엄청 화려하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진짜 그
차고 창업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데니스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본 적 있어요, 저도. 뭐 많이들 가시죠. 근데 거기에 아침 메뉴를 시키면은 커피가 무한 리필로 제공이 된다고 되게 해요. 싼 식당이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커피가 무한 리필이라는 이유로 하도 오래 있으니까 직원들이 계속 요 자리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뒷방에 가서 하시라 그래 지금 쫓아내진 않았네. 뒷방에서 겨우 뒷방을 거의 차지한 상태에서 창업을 거기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젠슨 왕이 세운 인생 계획표를 보면은 30살 때 나는 직원 100명짜리 기업을 만들 거야. 그때 창업하면서 네. 인생 계획표를 네. 세운 거예요. 다 계획이 그래서 있었네. 여기 표 지금 떴네요. 30, 40, 50, 60까지 있네. 40살 되면은 지금까지는. 1,500명. 오. 50살 되면 직원 숫자까지 있네. 8,000명. 60세 되면은 26,000명.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0세 되면 로봇 형태로 이게 사실 계속 수정이 된 거라서 이제 뭐 이게 그 당시에 만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애초에 100명짜리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계획표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0명짜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받았겠죠. 지금 직원 숫자는 지금 현재 한 진짜 22,000명이니까는 이제 그만큼 이룬 거죠. 이렇구나. 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젊을 때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계획 세운 대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때 이제 그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었고 그때 그게 93년이었고요. 97년도에 그래픽 카드 지포스라고 지난번 이제 지난 방송에서 잠깐 최승병 박사 네. 엔비디아 편에서 그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지포스가 출시가 되고 99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 굉장히 성공을 했구나 이제 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 이후에 젠슨 황이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하거든요. 이 병렬 처리,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시도한 걸 보면은 어쨌든 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젠슨 황의 면모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젠슨 황도 이 날고 길 것 같은 젠슨 황도 실패의 경험이 그거 있었습니다. 궁금해요. 잘 나가는 기업가들 망한 적 있는지. 본인은 7번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딴 데 많이 안 나온 얘기 같은데. 7번을 근데 7번은 찾지는 못하겠고 보면은 이제 한 2번 정도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엔비디아 이 회사가? 그렇죠. 뭐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요. 네. 첫 번째 내놨던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초장부터 이렇게 파산 직전으로 번째부터. 그랬는데 구세주로 나왔던 게 일본 세가였습니다. 일본 게임 회사 세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시절이니까요. 근데 이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내놨을 때였는데 세가가 여기에 대항마를 내세우면서 엔비디아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는 겁니다. 세가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이 세가를 찾아가서 미안한데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파산 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약속하신 돈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망합니다. 세가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죠. 그 세가가 그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추가 투자를 해 오히려 또 그래가지고 개인의 풍모를. 엔비디아가 그걸 버텼고 네. 그 다음에 나온 그래픽 카드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기나 이쪽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때 첫 번째는 자리 못 잡고 망할 뻔하다가 두 번째 자리 잡게. 세 번째.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세가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잡게. 이제 보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TSMC랑 이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설계만 엔비디아가 하고. 설계하고 TSMC가 대만 본토에서 생산을 하죠. 네. 근데 TSMC에 외상을 걸어놓고 그걸 연체하는 그런 경우도 잦았다고 해요. 젠슨 황이. 그래서 TSMC에서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찾아가서 자꾸 이러시면은 이 외상 하실 수 있는 그 채무의 한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젠슨 황이 또 그러지 말아주세요. 뭔가 엉기는 느낌이 있네 이분이. 이게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럼 뭔가 이제 이렇게 공약을 내겁니다. 엔비디아는 당신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될 겁니다. TSMC 꿈을 주고 실제 그렇게 됐죠. 실제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이런 뭐 다 계획이 있었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덥지 않으세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가죽 그러네요. 자켓 그거. 스튜디오 계속 에어컨 틀다가 이제 가을이라고 안 트는데. 젠슨왕은 왜 한여름에도 그 가죽 자켓 입고 나오던데? 맞습니다. 왜 그런 거지? 2002년쯤부터, 그러니까 사실 90년대부터 이 그래픽 카드로 이 업계에 등장을 해서 오랜 기간 지금 사실 뭐 그 공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사실 여론의 시선을 받아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한 건 2002년쯤부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아닐 거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일 거다. 어떤 좀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 우중시엔이라는 경영학자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창업 시기 같은 걸 감안을 하면은 아마도 1999년에 개봉했던 매트릭스 영화가 영향을 줬던 것 같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디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레더 자켓맨이라고 나는 가죽 자켓맨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덥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멘트 준비해놨네 그거는. 왼쪽 팔에 보면은 젠슨왕이 엔비디아 로고 문신이 있거든요. 팔에 자기 팔에 문신을 새겨놨어. 엔비디아 로고를 새겨놨는데 2017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 공약을 한 거죠. 이것도 공약이었습니다. 그 2016년에 직원들하고 주가 $100 가면은 뭐 할까 하다가 문신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가죽 자켓 입은 거랑 문신만 보면은 뭔가 마초 막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이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좀 엉겨들고 강요하지 않고 슬쩍슬쩍 이렇게 넛지하면서 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고 그러면서 다 하고 이런 분이네. 젠슨왕 레볼루션은 젠슨왕이 혁명가가 아니라 이런 엉겨붙는 아저씨. 엉겨붙는 것만으로 이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죠. 다들. 물론이죠. 그것보다 특별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네. 뭐 가족들은 어때요? 대학 시절에 만났던 로리 밀스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분이네요. 로리 밀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름이. 백인이죠. 그 네. 아들이 스펜서 황이라고 지금 이제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아들이 있죠. 그 1990년생이고 그 왼쪽에 있는 메디슨 황 딸이 1991년생입니다. 둘 다 이제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 타이베이에서 술집을 열었던 적이 있는데 이 술집이 포브스 선정 아시아 50대 바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저 아는 대만 친구도 거기 가봤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지.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젠슨왕은 지분은 없어. 지분도 없고 90살이 돼서 AI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가 계속 할 거야. 경영도 물려줄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진은 저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숙학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자기 모교죠. 거기에 그 $200만 기부해서 홀을 하나 지었습니다. 홀 이름이 자기 이름 땄으니까 뭘까요? 황홀? 네. 그러네. 그러니까 황씨성을 가진 분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황홀. 황홀의 그 황홀한 곳이 개장 기념식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황홀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대만 가면은 젠슨왕 관련된 어디 가볼 만한 데 있어요? 혹시 여행 가면? 근데 젠슨왕이 대만 사람이기는 해도 미국에서 자랐고 회사도 미국에 있고 그래서 그 다만 이제 미국 젠슨왕이 이제 그 타이베이에서 하는 컴퓨터 박람회 때 꼭 와서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기조연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때를 맞춰 가지고 가면은 젠슨왕을 실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으면 젠슨왕로 뭐 젠슨왕 생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관광 상품 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는 모르겠네요. 그런 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